오늘 오전 7시 1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수발을 포착했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360여 킬로미터를 비행하고 동해상에 탄착했다는 것인데요. 뭐 참 공교롭게도 TV 토론 끝나고 바로 그 이튿날 북한이 또 SRBM을 발사를 하고 한 건데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평양에 여러 번 갔잖아요. 네. 특히 김정일 위원장 네.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제가 느꼈던 것은 북한 지도자의 안테나는요 24시간 워싱턴으로 향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모스크바가 일본이죠. 왜냐하면 북로 동맹이니까 구조는 바뀌었어요. 그러나 굉장히 예민한 관심이 미국의 동향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라든지 국방장관이나 국무장관의 한마디 한마디를 지도자 머릿속에 다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대화하면서 럼스펠트가 이렇게 말했잖냐 며칠 날 이런 거를 김정일 위원장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아침에 SRBM 단거리 미사일 그건 미국 겨냥한 겁니다. 미국에 대한 메시지죠. 이 다음 이제 2단계 있습니다. 나옵니다. 어떤 겁니까 2단계는? ICBM 준비할 겁니다. ICBM. 왜냐하면 SRBM은 트럼프는 관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실 트럼프 대통령 할 때 단거리 미사일은 자국의 범위 안에 못 들어온. 아니 이제 북한의 방어권, 자기들의 국방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다. 이제 관심은 ICBM 미국까지 날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찌 됐건 지금 환경은 북중로 삼각 북방 삼각으로 지금 진영 편성이 돼 있는 입장에서 지금 북한이 냉전이 허물어진 이후에 가장 안정된 이 자신들의 그 체제 안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대외 관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풀려야 먹고 사는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런 점에서 미국 대선에 개입하고 싶어 할 것이고 북한이. 그런 점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은 워싱턴 누가 되든지 미국의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의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를 끌어올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대표적인 예가 18년 전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요 미국의 중간선거 한 달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중간선거를 뒤집는데 결정적인 한 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부시의 공화당이 아주 그 북을 악마로 엑시스 오브 이블로 몰아붙이고 강압 정책을 펼 때 이것을 빗장을 풀게 한 한 방이었거든요. 그게 1차 핵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ICBM과 7차 핵실험의 가능성을 정부에서도 뭐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요. 주목을 끌기에는 지금부터 11월 요 사이가 북으로서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전략적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북한 입장에서는 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한반도 정세가 매우 불안정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혹여 그런 상황을 국내 정치에 혹여라도 이용하려고 한다면 혹여 그것이 또 뭐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계엄이나 뭐 이전 이슈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반도에서 지금 우리 현실에서 내일 이 남북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상황으로 몰고 왔어요. 이미 몰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은 관성적으로 설마하는 관행, 뭐 설마하는 그런 속에서 그냥 발 뻗고 자긴 합니다만 그러나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아주 예민한 관심으로 들여다봐야죠. 이건 연약한 꽃 같은 한반도 평화입니다. 이걸 지켜내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66조예요. 대통령은 이 국가의 수호,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그리고 헌법을 준수해라. 그리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의무를 진다. 이게 대통령의 책무가 헌법 66조에 명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 수호, 영토 보전 예를 들면 독도 뭐 지우기, 독도를 국군 정신교육 교재에서 분쟁 지역으로 표시를 하는 그런 넋 빠진 정신 나간 사람을 지금 안보실장으로 또 갖다 놨잖아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시기에 위험한 사고를 가진 대통령이 있다. 네. 대통령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혹여라도 북한이 ICBM을 발사하고 또 7차 핵실험을 한다면 11월 뭐 대선 직전에요. 그랬을 때 한반도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미국은 대선이기 때문에 예. 뭐 어떤 군사적인 조치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 이미 또 이 세계적인 핵 구조가 바뀌어 버렸어요. 말하자면 NPT라고 그래서 핵 확산 금지라는 이 체제가 지금 60년 왔는데 네. 핵을 가진 나라끼리 동맹을 맺어 버렸어요. 그렇죠. 네? 러시아 핵국가잖아요. 네. 한 4,000개 세계에서 제일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지금 60개 핵을 갖고 있는 또 핵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북한과 핵 동맹을 맺은 거예요. 군사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요. 즉각 자동 개입 조항까지 사실상 들어가 있는. 그리고 중국도 북에 대해서 이 제재 동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에. 규탄 성명까지도 거부하고 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 NPT 체제를 미국과 함께 지키려고 북한을 제재했던 그 국면이 지나가 버린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핵실험을 한다고 해도 뭐 중국과 러시아가 같은 편인데 네. 예, 지금 뭐 세계 질서가 참 이제 망가진 셈입니다. 아, 정말 이게 정말 점점 더 그 중심에 우리가 지금 소용돌이에 들어가 있는 폭발 안에 들어가 거예요. 있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한반도의 분단과 네. 이 적대적인 구조에 대해서 고민과 고뇌와 신념과 철학을 갖고 있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펴고 있는 것이 너무 무모한 그래서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도 중점적으로 짚고자 했던 것이 왜 이렇게 됐냐 갑자기. 네. 왜냐하면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저평가된 정부를 제가 물었어요. 근데 사실 노태우 정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그만두고 경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이 남한의 10만 평방킬로미터를 넘어서 전 지구로 부채살처럼 폈단 말이에요. 중국과 수교했고 러시아와 수교했고 동유럽과 수교했고 북한과 남북 기본 합의서를 해서 적대적 관계를 공존의 관계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이 기간에 대한민국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어요. 노태우 문재인 시기 7대 정권 35년 동안. 그러니까 그때 일동맹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해서 일중심 일기본이죠. 남북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3협력 일본과 협력하고 중국과 협력하고 러시아와 협력하고 113입니다. 113이 311로 뒤집어졌어요. 311. 3은 뭐냐? 북한과 적대, 중국과 적대, 러시아와 적대, 그다음에 일동맹. 네. 그건 뭐 그대로고. 예. 그다음에 일중심이 됐어요. 일본 중심이에요. 예. 모든 중심에 한일 관계를 갖다 놓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경제 영토는 쪼그라들었어요. 부채살이 쫙 펴졌다가 쫙 접혀버렸어요. 네. 중국과 러시아가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지금 LG, 삼성 지금 뭐 공장 문은 닫아놓고 팔지도 못하고 지금 쩔쩔매고 있어요. 현대자동차 상트페테르부르크에 1조 넘게 투자했습니다. 그 14만 원 상징적인 가격에 넘기고 쫓겨났습니다. 경제 영토가 쪼그라들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대중국 수출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벌어들인 흑자가 수출 2조 3천억 달러, 수입 1조 6천억 달러, 7,200억 불의 흑자를 냈어요. 그 네. 돈은 우리 돈으로 950조, 거의 1,000조 원을 벌었거든요. 1,000조 원. 네. 올해 1년 우리 총 살림살이가 670조인데 그러니까요. 1,000조 원의 흑자를 났단 말이에요. 중국은.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자마자 적자로 돌아갑니다. 2년 동안 내리 적자예요. 지금 적자가 지금 500억 불 넘었는데요. 이게 어디서 왔냐? 바로 철지난 이념외교, 진영외교, 가치외교 뭐 이런 거 내세우면서 일본을 가운데 놓고 네. 3적대 311이죠. 네. 113을 311로 뒤바꾼 결과 우리의 국익은 실종됐고 지금 아까 그 국제정치의 네. 위험한 소용돌이의 복판에 처하게 된 겁니다. 정말 이대로 3년이 지속됐을 3년 때 아니죠. 2년 6개월인데. 2년 6개월. 대선까지 예, 예, 대선. 취임한 걸로 하면 2년 4개월이지만 예. 3월 9일 날 대선이 있었으니까 뭐 대선까지 딱 이제 2년 반에서 매월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계산을 하고 계시군요.
2년 6개월 간다. 2년 6개월에서 이틀 지났습니다. 이제. 아, 그랬을 이제, 때 네. 한반도 남은 기간 동안 더 어려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눈을 부릅떠야 하고요. 특히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김병주 네. 의원 국방위원회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죠. 미국에서도 저 부사령관 별 4개짜리가 가니까 대접이 다르더라고요. 민주당이 네. 이제 안정감을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위성락 의원 예. 외교 전문가 아닙니까? 예. 또 이재명의 멘토로 불리는 이제 이한주 예. 민주연구원장 이렇게 해서 4명이 팀을 짜서 가서 한 얘기가 미국의 의회, 정부, 학계 그다음에 싱크탱크 전문가들을 만나서 발신한 메시지가 뭐냐면 첫째, 한반도에서 어떤 경우로도 전쟁으로 비화돼서는 안 된다. 우발적 충돌이 그거였고 두 번째, 윤 대통령의 생각이 한국 국민의 생각이 아니다. 민주당의 생각을 지지하는 국민이 3분의 2다. 네. 의석도 3분의 2를 야권에 줬다. 우리 생각은 이런 거다. 라는 걸 이제 전하고 왔는데요. 중국을 지금 갈 생각입니다. 아, 중국 언제 가죠? 중국의 역할 지금 미국 대선 끝나면 바로 네. 준비해서 갈 민주당의 생각인데요. 또 방중단을 구성해서 예. 그리고 또 우원식 국회의장께 이제 민주당이 갔다 왔는데 이제 여야가 함께 좀 움직일 때다. 미국 대선 끝나고 좀 방미단을 예. 여야로 편성해서 좀 갑시다. 네. 경비를 좀 지원해 주쇼. 아, 예, 예. 라고 지금 요청을 좀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의원외교 차원에서 국회가 이렇게 기민하게 미국도 또 중국도 다니면서 우리의 입장을 좀 알리고 한반도의 예. 평화 안정에 대해서 좀 강대국들이 역할을 좀 해라 이런 이제 요구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내 정치가 너무 소란스러워서 이 문제는 또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서도 뭐 이름은 말씀 안 하셨지만 김태효 예, 안보실 2차장 제 입에서는 나오지 얘기를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꼭 총리 입에서 그 이름을 끌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끝까지 안 나와. 끝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분 제가 연배는 한덕수 총리가 그러면 한 훨씬- 뭐 한 20살 많죠. 네. 근데 그만큼 이분은 뭐 역대 정권에서 쭉 봉사했던 분이니까 뭐보다도 권력의 핵심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꿰뚫고 있죠. 그러니까